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요즘 좀 빨리빨리 가는 그런 날인데요. 자, 2020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도 힘차게 한번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가수는 앵콜 김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제가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모자 앵콜 김 써 있잖아요. 지금 앵콜 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아. 예.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막 검색을 해봤죠. 검색해봤다가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 2만 원 정도. 모자값까지 다 합쳐. 네, 합쳐가지고 이름 새겨주고. 세상에 없는 거죠. 앵콜 김으로 새기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차로 하나 맞춰드릴까요? 그러니까 마차, 오사추 뭐 다 할 수 있어요. 마차로 마차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게 지금 일단 샘플로 얘네가 질이 어떤지 몰라서 일단 하나만 딱 구매를 해봤는데. 좋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앵콜 김이 잘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 사인 포함해갖고 3만 원씩에 팔려고 껴가지고 앵콜 김 굿즈. 꼭 사야지. 네, 앵콜 김 굿즈로 해가지고 팔 거니까. 실을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5만 원에 하나 더 추가해요.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모자가 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네, 맞아요. 영암 모자에서 다 하잖아요. 그거. 그래요? 저기 거기 있잖아요. 저 인천 경인방송 우리는 그분 아들이잖아요. 그 회사요? 네? 그 회사에 그 현금이 제일 많다고 하던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 현금은 이제 아드님이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 방송국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충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날의 인기 패널 오사충입니다. 네. 약간 좀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 인기패널 슈퍼스타 됐다고. 그러니까. 예. 나 좀 스타일이 좀 젊어졌어요. 인사를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뻔뻔해지기로 바꿨어요. 전략을. 뻔뻔해지는 걸로. 예. 우리가 이제 의상도 좀 밝아지시고 파마도 하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보다 더 이미지가 더 젊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원리를 찾아라. 그거 그 느낌도 나고. 마음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 또 집안 얘기 또를 또 꺼내. 안해 이제 그 안해. 전 국민이 다 알아. 아니 이제. 뭔가 그 우리 프로를 무슨 그 예전에 있잖아요. 그 신구씨 나오시던 거.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사춘기님 때문에. 자, 오늘 또 우리 오사춘기님의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봐야겠다.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오사춘기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화가 많이 와요. 오. 예, 저희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쪽 편을 든다 저쪽 편을 든다가 아니라 그 약간 이민 그 민주당의 이민 유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고 이런 그렇구나. 송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이나 아니면 이런 게 계류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이민 맞아, 신청했는데 맞아. 막 이거 프로세스를 안 해줘갖고 다 거부돼가지고. 네네 그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뭐 그쪽 시장은 이제 바이든이 되게 조금 더 낫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시는 좀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오사춘기님 뒤에 줄을 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뭐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정책에 따라서 뭐 도움을 받는 쪽도 있고 네, 도움을 네, 못 받는 네. 쪽도 있고 또 오히려 네. 트럼프 때 또 도움 많이 받았던 쪽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 주말에 불려나가갖고 네. 몇 대 맞고 왔더니 삭신이 쑤십니다. 지금. 네네네. 그거 밑도 끝도 없이 맞고 왔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좀 더 방송할 때 얘기하실 거죠? 네네네. 네, 고의 자세 얘기 또 하도록 하겠고. 자,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좀 핑크빛으로 약간 싹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그래도 옷 입은 것 같죠? 네.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의상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차님 요즘에. 아니요, 아닌데. 아니에요? 약간 의상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의상이 자다가 트레이닝 입고 오는 아니, 거죠. 지금 한 몇 주 동안 계속 괜찮았어. 이거하고 옷하고 핸드폰하고 이 파우치하고 이게 쫙 이게 핑크 핑크. 계열로 네. 하셨네요. 예. 여자라면 약간 핑크. 메이크업도 약간 핑크로 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예. 약간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 뭐 집에 있다가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상이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상이 저렇다고 하십니다. 저러고 그 점프도 하시고 집에서 운동하긴 해요. 그거 점핑하는 거? 네,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아직 안 팔았어요? 네. 당근마켓에 가끔씩 빨리 뛰죠? 올려요.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매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지내는 야수입니다. 네, 뭐 그래도 뭐 나름 뭐 조그만 거 좀 사소한 거라도 하나 뭐 있었던 거 있었을까요? 일주일에 그 전에 없었던 거, 작은 거. 글쎄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가끔씩 이렇게 딱 멈추면 보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님도 보이고. 예, 스님의 건물도 보이고 민낯도 보이고 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도 어쨌든 그 제목 자체는 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니까 한번 멈췄을 때 뭐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변 사람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해민 스님에 대해서 뭐 그 책이 또 워낙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분이 이제 그거 읽고 뭐 느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 정해야겠죠? 순서. 자, 네. 자, 네. 아니 이게 무슨 아까 알죠? 아까 그 어디 그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할 때 그 조폭들이 개입해가지고 몇 개 빠지고서는 막 이상한 것만 오는 느낌이 있어요. 구석에 있으니까. 아 그래? 나도 하나 빼고 넘겨주고 딸랑 하나가 오니까 뭔가 정해서 오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 이거 봐요. 1번이잖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1번 같아. 이거 말이 좀 지워지긴 했는데 1번. 저는 4번. 저는 2번입니다. 양심대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김미리 편입니다. 자, 이 뭐 제목을 왜 지었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해민 스님이 이제 그 건물주였다. 그리고 건물주인데 또 그 건물을 또 자기 소유의 법인에다 또 팔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약간 좀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나 건물 없다 했더니 자기 법인에 그 건물을 팔고 거기다 1억을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부동산 투자가들이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 무소유를 강조하던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었던 그런 스님들의 삶에 굉장히 그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인을 바라볼 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종교인한테 우리가 거는 기대 거기에서 일반인보다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근데 그 제목 자체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자기계발서 많이 빠져가지고 막 그때 시크릿부터 막 읽을 때 그때 이제 그 책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은 안 봤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멈출 때가 아니었거든. 난 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멈춰서 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난 더 달려야 된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졸라 달리고 있었잖아요. 엄청 달리고 자기는 남들 멈추게 하놓고선 자기만 엄청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 멈추면서 뭔가 세상에 힐링도 하고 나누라고 딱 해놓으면서 그때 매물 나온 거 이제 죽고 당긴 거야. 그래서 요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뭐 그때 한참 뭐 방송 출연하면 이 출연료는 어떻게 해요? 막 물어봤을 때 전 다 기부합니다. 그랬었어요. 아 진짜? 예, 정말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도 예전에는 다 믿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카메라만 비추면 그냥 이미지 관리로 좋은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내가 본 그 강사님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강의 쪽도 많이 다녔잖아요. 강사님 중에서도 강의 내용하고 삶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면서 되게 일치된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제 김종민 씨. 비슷해. 실제 모습하고 방송에서 이미지. 왜냐하면 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그 더듬 그건데 좀 순수한 느낌이 있더라고. 왜냐면은 김종민은 내가 딱 봤을 때 버라이티 많이 하는 스타잖아요. 스타고 나는 어쩌면 개그 프로만 했지 예능 쪽에서는 저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신인인데도 형 안녕하세요 막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되게 좋구나. 그러니까 방송 이미지랑 되게 똑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목은 참 한번 요즘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제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강제로 다 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듯이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로 이렇게 딱 쉬면서 저도 이제 막 요즘 내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앨범 작업을 들어갔잖아요. 앵콜킴. 네, 앵콜킴 3집. 네, 총각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총각김치. 네. 갖고 이제 어제 녹음을 했었어요, 어제. 오. 근데 어제 녹음을 막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요. 여러분들 앨범을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모르죠.
이 노래는 고음과 저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은 되게 이렇게 조용히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맑고 예쁜 가는 목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후반부는 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질리는 소리 지르는 거. 담궈줘요 누나 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질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고음을 하고 나면 목이 갈라져. 그래서 저음이 안 나와. 예쁜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가 하고 녹음이 다 끝나고 나서 앞부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제 느낀 게 통기타 가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면은 요즘에 막 EDM 음악이나 이런 거는 노래를 못해도 그 비트에 목소리가 묻혀요. 갖고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기타 특히 잔잔하게 치는 그런 기타에다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노래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죠. 예. 네. 그럼 해바라기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잘하시는 거죠. 유리상자 이런 네, 분들. 그래서 결국 해봐라 봤잖아요. 그분 돈 벌었어요. 그래서 해바라. 이거를 진짜. 내가 하면서 다시 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형 이거 안 되겠어요. 이제 멈춰야겠다. 딱 그런 거야. 멈추게 이제 오늘의 주제랑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음악은 쭉 녹음하는 게 아니라 해서 쫙 자르고 붙이고 이래요. 가장 잘 부른 부분을 모아 갖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마지막에 또 수정을 하는데 그래도 앵간히는 불러야 돼. 어느 정도. 말도 안 되게 불러서 이거를 잘 뽑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내가 이제 목이 계속 갈라지고 너무 노래 못 부르니까 이제 형 오늘 여기까지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날 말리더라고. 멈추게 했어요 그 친구가. 멈춰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작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원래 보통은 다 녹음한 날 다 끝났는데 이번 거만 이상하게 한번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멈추면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어차피 앨범을 싸게 해줘요. 그 친구가. 원래는 제가 이제 보통 작사 작곡을 제가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한 편곡을 맡기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선에 하는 사람하고 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나한테 특별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한테는 50에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대신 있어. 대신 작곡을 반씩 나눠갖자고 하더라고요. 저작권. 저작권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가능성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내가 고민하다가 이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데 50만 원 정도면은 이거 왜냐하면 이 친구도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또 그 마무리까지 못해요. 또 믹싱은 자기도 돈 주고 맡겨야 되고 막 이런 게 했어.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콜킴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앵콜킴의 이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구나 이 친구가. 그래서 오케이 콜 해서 하는 친구예요. 동생이고 예전에 음악학원에서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둘 다 그때는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 행사 원래 가수였던 친구니까 행사 MC 알려주고 진행하는 거 무대 서서 하는 거 이런 거 알려줬는데 10년 뒤에 갑자기 내가 이제 앵콜킴으로 가수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같이 음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막 이제 왜 안 될까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게 뭐였냐면 이게 이 전체 스토리를 공개를 하죠. 왜냐면 음원이 이제 28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작업을 그때까지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이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컨셉이 좀 나이 있는 누나가 이제 젊은 그 동생한테 약간 작업하듯이 총각김치 담궈주고. 누나가 김치 담궈줄까? 요걸로 이제 나는 이 누나가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누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나한테 김치 담가준다고 했어 해갖고 3분 동안 이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거야 컨셉이. 김치 한 봉지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나레이션을 뭘로 끝내냐면은 이제 오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그 개그맨 중에 우리 김미진 선배님 있습니다. 그 이영의 목소리 잘 내시는 분. 그래서 그 선배님이 마지막에 도와주셨어요? 마지막에 야 무슨 사랑이야 너 딱해 보여서 김치 담가준다고 그랬는데 너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게 이제 엔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딩에 들어가고 처음 앞부분에 누나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누나가 김치 담가줄까 이걸로 시작이 돼요. 그분 목소리가 같이 나와요? 이영의 목소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주문 넣었어요. 선배님한테 오늘 그 치킨 세트 하나 보내드리면서 선배님 이거 좀 해주세요.
커피 보내드렸더니 커피 안 먹고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먹고 치킨 보내달래 해서 치킨으로 보내드리면서 선배님 이거 좀 이제 수요일 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알았어 하고 했어요. 그래서 고개가 추가됐어요. 근데 오히려 더 노래가 더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췄더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꼭 멈춘다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멈추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노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노래가 더 완성도가 더 재밌어졌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개그 프로가 없어지고 나서 이 개그에 대한 갈증, 창작에 대한 갈증을 음악으로 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음악에다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조만간 이 멈춰서 얻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판을 내요. 판을 네. 낸데 어떤 사람이 이 음악이 좋다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저작권은 어떻게 그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멜론이나 뭐 이런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야 돈이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도 그것도 이제 음원 저작권에 이게 들어가요. 저작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총 5개를 제작했잖아요 그동안. 앵콜킴이 중견 가수야. 예? 중견 가수. 제작자 이거 5개 제작하는 영세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노래 2개, 그다음에 우리 급시광 잘 나가는 유튜버 그 친구들 노래 2개, 그다음에 육각수 형 거,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형 거, 이 뺑더거먼 부킹인네까지. 진짜로? 네. 최고야 김일이. 5명 거를 제가 제작을 했고. 그 육각수가 그 육각수예요? 그 육각수가 네. 그 육각수. 그래요? 4명밖에 없습니다. 나 막 네. 지어낸 건 줄 알았는데. 예, 갖고 요즘에 육각수 형이 유명하구나. 요즘에 그때만 해도 육각수가 좋았죠 물이. 근데 요즘에는 뭐 삼다수도 있고 많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좋은 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맥을 못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그맨들한테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올해가 그랬죠. 예, 우리 뭐 주변 행사하는 애들도 그랬고 다 많았어요. 그리고 많았는데 제가 이후로서 딱 멈추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행사를 뭘 하나 준비를 하면서 드디어 제가 이 코로나한테 복수할 기회가 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내가 복수하려고 지금 캐롤 곡을 3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관련된 노래로 코로나로 인한 크리스마스를 내가 다 노래를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게 제목만 들어도 초대박이기 때문에 지금 3곡이 지금 나오고 이번에는 특별히 영어 앨범까지 같이 나옵니다. 야 글로벌 스타. 글로벌 시장. 글로벌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예, BTS 뒤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예전에는 뭘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딱 막히는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도 뭐 이래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할까 말까 송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딱 물어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와요. 근데 읽기가 어렵고 그 당시 내가 또 영어가 너무 좀 짧을 때라서 이걸로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엄두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영어를 좀 공부했었으니까 라푼젤의 힘이지. 네, 라푼젤 엄청 봐가지고 이제 듣기 잘 돼. 요즘에 엑스파일 듣잖아, 엑스파일. 갖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어플들이 좋아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맞춰도 나와요. 나 새날에 출연하고 싶어요. 영어로 딱 치면 바로 그게 번역이 돼서 나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막 찾아가지고 또 여러 개로 해가지고 좀 음악 리듬에 맞게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해가 이게 표현이 맞나 해갖고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옛날에 우리 개그하다가 일찍 그만둔 애가 있어요. 지금 토익 만점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름 두자. 예? 이름 두자. 이름 아니야 이름 세자예요. 강석호라고 있어. 강석호 개그맨 출신. 예, 개그맨 출신이고 지금 저기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는 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지금 검색했는데 야 선물을 줄까 말까가 Should I give a present 뭐 to you 이거 맞냐? 그랬더니 이제 걔가 형 뭐 의미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게 영어로 그 가사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는 표현이었다 이게. 그 맛. 영어의 맛을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막 하다가 형 이거 제가 그러면 한번 바꿔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로 내는 캐롤의 작사를 너랑 공동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저작권 가지고 다 이걸로 다 이거 주는 조건으로 다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캐롤을 네. 내가 부르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요? 캐롤 자체는 없는데
그걸 그대로 부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거에다가 뭐 양념을 섞어서 이거를 잘 어울리게 해야지 앨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으로 작업을 내가 다 이제 세 곡을 걔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영어도 해결이 된 거야 이번에 참 운이 좋았어요. 내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영어 공부했던 게 또 이렇게 또 도움이 되고 그 친구를 또 만났던 게 도움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앨범 제작비가 필요한 제작비가 왜냐면 이게 좀 행사 많이 할 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동안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내 돈을 까먹으면서까지 하는 건 참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이번에 이제 그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행사가? 그게 뭐냐면은 이게 통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전통시장 살리기라고 해가지고 예. 시장들마다 다 이렇게 무슨 커머쇼 해가지고 뭐 여기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뭐 이런 거 사세요. 뭐 라이브 이런 게 쇼처럼 있어요. 해가지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가 뭐냐면은 제가 딱 봤을 때는 대부분 시장이 다 그걸 해요. 그냥 나라 예산이 한 2천만 원 되는 거를 다 그거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장 미팅 갔을 때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그랬어요. 여기는 시장이 좀 작은데 저거 실제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저걸로 나 구매했다는 사람 못 봤다. 내가 그리고 조회수를 봐도 1000뷰가 넘는 것도 없다. 몇백 뷰밖에 없고. 저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돈지랄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이리 씨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유명 연예인도 부르고 예? 시장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우리 윤택 씨 내 부르겠다. 그리고 유튜브 여기 딱 찍고 행사 오프닝 행사하고 딱 하겠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 왜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는지 내가 알겠는 거야. 막 굴러고도 왜냐면 내가 공무원하고 내가 이번에 턴키로 받아왔구나. 턴키로 받아온 거예요. 네,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이걸 내일처럼 계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있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게다가 내가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게 있더라고. 참 처음 걔네도 참 웃긴 거야. 예를 들어서 행사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딱 해야 되는데 딱 그걸로 견적을 짜서 올리면은 8%를 깎아야 된대요. 이거 왜 깎아요? 했더니 원래 다 깎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게 자기네들도 뭔가 좀 이렇게 뭐 내고를 했다 뭐 이걸 하려고 하나 봐. 근데 나는 이거 예산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걸 깎으면은 나도 뭐 뭘 빼면 안 돼요? 총액의 8%? 네. 거의 10%. 아까 부가세를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넣었던 거에서 몇 개를 빼겠습니다.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그런 거 뭐야 이게. 그래서 완전히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이랬었으면 내가 이걸 아예 뭐 하질 않든가 뭘 빼고 넣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딴 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 번 딱 하고 끝인데 나는 거기에 그 예산에서 그 요즘에 또 윤택 씨도 잘 나가니까 또 비싸단 말이야 몸값이. 근데 깎아서 왔어요. 왔는데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이게 안 남아. 근데 뭘 뺄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너무 이제 없이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 분들은 날 너무 믿고 있어. 날 너무 믿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멈출 수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긴 해야겠구나.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산에 이제 행사도 해주고 뭐 블로그 광고도 해주고 유튜브 영상을 10개를 해요. 10개를 찍어요. 근데 거기다가 윤택 씨 들어가서 10개예요. 게다가 이제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우리 가게가 한 여기 동네에 70개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좀 소개하는 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짧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편집 잘하는 개그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해서 금방 끝날 거라고 갔는데 이게 개그맨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면은 그냥 대충을 못 하는 거야.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앞에서 막 뭐라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게 10분짜리 하나 하기로 했던 건데 70군데 10분짜리를 70개 4개를 만든 거 4개를 이거를 다 원래 인터뷰도 원래 안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잘 이게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는 저는 원래 계산한 거는 여러분 전통시장 놀러 오세요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쑥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끌어내려고 선생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딴 데도 막 인터뷰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이 커진 거야. 그러면 그 친구도 방송 나간다고 화장 뽀얗게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근데 얘도 이제 개그맨 하던 애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좋더라고요. 개그맨 친구들은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보다 더 일을 하더라도 그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눈물 서류 작업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제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쪽 공무원분이 항상 나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항상 하셨던 얘기가 김일희 씨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개그맨들이 MC만 모르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하죠. 주변에 애들도 하고 저도 웬만한 큰 행사 많이 해봐서 괜찮습니다. 자꾸 우리 서류도 많이 복잡하고 괜찮은데 괜찮으시겠? 뭐 괜찮습니다. 김일희 씨 바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냥 뭔가 좀 내가 안 했으면 하시나? 그래서 바쁜 것 같습니다. 갖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상인의 분들이 김일희 씨랑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선택했는데 내가 여기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이게 뭐가 안 남는데 근데 그냥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거기 그 시장에서는 이제 놀라게끔 그 동네에서는 아니 똑같은 예산 갖고 얘네는 이렇게 했다고 이 소문이 날 것 같아. 내가 본 계획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교란종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멈췄더니 이것도 사실은 내가 예전 같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 행사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가서 몸만 가서 사회만 보면 되니까 이미 그거는 사회 보고 행사 보는 거는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막 준비를 많이 안 해도 그 성격만 조금 보면 되거든요. 그럼 간단한데 요거는 뭐 기획부터 서류부터 해서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그분들 만나러도 계속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6시 내 고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래서 이게 고정으로. 어쨌든 이게 내가 멈췄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런 일도 또 한번 이게 시작을 했구나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멈추는 게 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축입니다. 166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주말에 주제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뭘 살짝 꼬은 것 같기도 하고 비틀 거 같기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해민 스님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보니까 이 주봉석 씨더라고요. 보니까 주봉석 씨. 예. 이 양반 얘기였어요. 근데 라이언 봉석. 이분 나보다 나이도 어린 거 아니야? 봉석이? 그럴 수도 있지. 몇 살이야? 다 봐야겠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이러다 토크쇼에 나올 때 토크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토크쇼가 아니라 어디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가게 됐냐.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 이민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하이스쿨 나왔거든요. 맞아. 청량고등학교.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종교학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버드대 종교학과? 아니. 맞아요. 다른- 하버드 종교학과. 하버드는 석박사 아니요, 간 거죠. 거기를 갔고 예일에서 이제 그 석박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장학금을 받고 왔다. 그래서 그게 제가 뇌리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석박사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유학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아이비리그의 종교학의 석박사를 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쉬운 저희 유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의 이것까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것 중에 제가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목사는 교회가 있고 자기 사택이야. 자기 집에서 살더라고요. 네. 아니 교회에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애 낳고 살면서 그 목회 활동을 하고 뭐 전도사나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밥벌이를 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신부님은 자기 돈이 없대요. 내가 맞아. 신부님은 신부님- 유학을 많이 보내줬거든요. 근데 자기 네. 돈이 없다기보다는 실제로 쓸만한 돈이 없죠. 그래서 나보러 신부님 돈 없잖아요. 그래도 한 120만 원 정도 뭘 맞아, 그 받는다고 정도. 하더라고요. 월급이.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받고 이거 수습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좀 깎아줬어요. 그리고 교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대신에 술 담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고기도 많이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당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러면 중은 뭐냐? 소위 말하는 스님은 스님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절에 소속이 돼 있고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포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끔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냐 좋은 말씀도 하고 이러고 다시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거예요? 승리? 여러 스님이? 다양하죠. 아니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승려들은 그 사찰이 있는 데서 사는데 거기가 상가여가지고 너무 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서 살기로 그래? 했다고. 아니 원래 내가 인터뷰를. 스님이면 원래 약간 그 스님들이 약간 좀 그런 고행도 좀 하면서 원래 지내는 그런. 네, 아니 분위기 저는 아닌가요? 예전에 청량리 앞에서 그 달마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달마도? 무장 까고 막 배에다 막 햄머 내리치고 막 맞박으로 막 그 벽돌 막 까고 그래서 달마를 그러는데 이게 막 무슨 말도 엄청 잘해요. 그랬더니 이거 1,000원 해주겠다고. 1,000원에? 네, 사람 뺑 둘러놓고 이제 그런 스님을 봤는데 그거 말고는 보통 나는 그 빡세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뭐 결혼도 하셨던 거 같아요. 그건 아닌 아니에요? 아닐 그래요? 건데, 결혼은 그러니까 아니야. 집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뭐 그게 뭐 스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러니까 거는 막 그런 보통 종파마다 이제- 막 다르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성당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카톨릭은 이제 크게 보면 카톨릭은 중앙 집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으로 시작되는 전 세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 스님이란다 신부님이랑 수녀님한테까지 월급 개념에 활동비가 내려와요. 바티칸 예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하는 그 금융 네,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성당은 다 직영 운영이지. 예, 그 맞아. 직영이야 예. 직영. 근데 교회는 이제 프랜차이즈. 교회는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그냥 그 대리점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스님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불교 조직하고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자기 절을 세워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건물에도 있더라고요. 알고 교단에 보니까. 소속돼 가지고 교단 재산을 위임받아서 위탁 어.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기 뭐야, 제가 교회를 좀 인생에서 열심히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자두 주고 뭐 이런 거 여름 성경학교 말고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뭐 가는 군대에서 종교 활동 말고 제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뭐 아들 그랬었죠. 근데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아들이 뭐가 중요해. 애만 건강하게 낳았으면 좋겠다. 정말 아프지 말고. 야 정말 뭐 아들이고 딸이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랬었는데 종교를 갖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에 승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 끌어안고 또 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이 묘하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교육을 받으래요. 교회 끝나고 칼국수 먹고. 그렇죠. 예, 가서 뭐 무슨 뭐 공부해야지. 성경은 왜 네, 생겼고 공부해야지. 뭐 성경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베스트셀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예요. 예. 네. 그래갖고 뭐 이걸 언제부터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뭐 기타 등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라고나 할까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저한테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가면 막 겁이 나요. 막 불편하고. 뭐 일요일 날 네. 저기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이 집 저 집 가야 되잖아요. 뭐 시댁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김장했으면 거기도 가고 해야 되니까 되게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가면 굉장히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러다가 버스 한 번 놓치면 이 교회 안 가고 놓쳤구나. 심지어는 정말 막 합리적 추론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제가 내 딸, 나 와이프하고 해서 이렇게 그 헌금을 이렇게 3만 원씩 넣었어요. 3만 원씩. 너무 과도하긴 했네요.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를 딱 봤더니 조용팔 그놈 나쁜 조이팔. 조용기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그 나온 거야. 네. 막 교회 조직도 가게 자기네 집 동생이 누구고 막 가게 조직도 막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신문사도 갖고 있어. 신문사. 그래. 신문사 있잖아. 국민일보. 그래요? 그랬더니 그 뭐 베데스타인가 그 성교원이 있어요. 그 예. 미국에도 그 예. 대학이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거기 그쪽으로 엄청 또 해먹었더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정치계에 자기가 뭐 발도 들이고 하면서 1조가 헌금이네. 1조. 헌금이 1조. 11조 아니고? 1조 헌금이 거기가 1년에 70만 정도예요. 그래서 70만 정도. 뭐 세계에서 지금은 많이 가장 빠졌지만. 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양평에 큰 또 기도원이 있더라고. 땅도 오산리 엄청 기도원. 크고. 오산리 기도원. 그래갖고 있는데 신도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 다녔잖아요. 이거 그랬더니 막 날카로운 질문하잖아. 네. 하는데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다 순복음 교회 자산이고. 그랬더니 장면이 확 바뀌어. 근데 그 회계사한테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가 펄쩍 뛰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순복음 교회 거냐고. 여기는 조영팔이라고 써 있지 않냐. 조용기. 아 조영기 거다 이거는. 이게 분명히 조영기 거라고 소유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 소유냐. 막 그러더니 막 이걸 갖다가 엄청 내가 그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헌금 어디다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헌금 주면 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쓴다라는 그런 주제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1년에 헌금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150만 원을 냈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를 냈더라고요. 1년에 예, 주에 그러면 3만 원이면 그렇게 한 달에 많이 낸 건 아닌데. 그러니까 11조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진짜 정확하게 11조 하는 분들이 근데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돈을 냈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집사람한테 학교에다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조선 가정이 있어요. 조선 가정. 조선. 할아버지, 하고 손녀, 막 할머니, 하고 사는 뭐 부모님이 이런데 부모가 없고. 가출했어.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으로는 다 살아 있는 거야. 근데 애가 이제 할머니가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런 그 사회적인 약자한테 현금 갖다 준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갖고 150만 원을 찾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막상 만 원씩 줄 때는 괜찮은데 헌금 낼 때는 막상 150만 원 연말에 또 돈 필요하잖아요. 그치, 이게 목돈이 되니면 좀 부담이. 그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걸 엄마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그렇게 그 막내 고모가 저기 아프시다는데 드린 게 낫지 않을까? 이걸 그런데 그렇게 4년 정도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았었어요. 돈이 아깝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목사가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기 나온 에피소드예요. 목사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남자가 이제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사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자꾸 신도들이 그러대. 이렇게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냐고. 점점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느 날인가 집에 딱 와봤더니 와이프가 속옷 차림에 그 거들이라고 하나 뭐 그런 차림이 있었고 목사님 와 계신데 목사님도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더래요. 더웠나 보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옥 체험 이벤트로 해서 지옥 더우니까 옷을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유체 이탈 경험하는 그런 거 점점 유지를 여자가 한것 그러니까 같아요. 맨날 막 교회만 있고 거의 미친 거기에 빠져들어갖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집안에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99.9% 목사님과 일치. 99.9% 17년을 키웠어요. 17년을. 성령으로 잉태했나 보지. 네.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자도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하늘이 줬다.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 뭐냐면 목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아니, 그랬어요. 절대 불륜 아니야.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방송에 카메라를 딱 댔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하는 거예요. 난 모르죠. 세뇌당했네. 그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나도 왜냐면 오사춘기님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실망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난 뭘 보냐면 여러분들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는 이 목사가 밖에서랑 집에서 생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망나니일 수 있어요. 몰라요. 뭘로 봐야 되냐면 애들을 보면 돼요. 자녀.
자녀가 바르게 컸으면 집에서도 성경책 보는 목사고 자녀가 개판이야 일반 애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돈 쉬는 목사인 거예요. 성경책 안 넘고 이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뭐야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신도 그루밍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도를 막 성폭행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쁜 것만 이렇게 추려서 얘기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이제 혹시 김용민 씨라고 혹시 아세요? 정치 패널 알아. 되게 낙곰수 뚱뚱해갖고 김용민 씨. 뭐 그런 알아. 낙곰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왜? 그때는 저기 거기 그 보수였으니까. 원래 김용민은 낙검수로 유명한 거예요. 골수 그래요? 보수니까 골수 보수였으니까. 김용민을 아냐고 물어보는 질문부터 신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용민은 아세요? 아니 나만 아는 왼쪽으로 줄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 여러분 이해해 그래요? 주세요. 우쪽에 오르 계셨다는 왜 분이기 자꾸 때문에 그래 왜? 이게 월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김용민 방송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 텔레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그루밍이란 한참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목사 출신이래요. 목사예요 김용민. 지금은 목사예요. 그것도 알아요? 네, 아직까지 나만 아는 건 아직 줄 목사는 아니고 목사 안수는 안 받았고. 아니 안 자기가 받았어요. 목사라고 활동을 했다니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는 하는데 네.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몰라 자기가 저는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뭐가 진실인지 목사고 모르겠는데 김용민 자기도 이제 목사인 목사라고 걸로 전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목회를 딱 나가면 100명 있는 데서 목회를 한대요. 처음에 개척교회. 그러다가 이게 1000명으로 불어나서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뭐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서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신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든대요. 그럼요. 그래서 신도들도 조심해야 된다. 목사가 그런 짓 하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교회 한참 다닐 때는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부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있어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있고 끝나고 나면 뭐 옷이 법관 옷 같이 생겼어. 법관. 드레스 같이 이렇게 예. 쫙 생겨 거기 쫙 서 있어서 신도들이 쫙 나갔는데 악수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손 한번 잡는 게 그 뭐라고 괜히 나한테 그 무슨 기가 이렇게 쫙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민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도들도 이 구분을 못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인간이고 그냥 신학대학 나오고 어떻게 뭐 하나의 종교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신격화로 자꾸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목사 방 안에 들어가서 허그를 해준다든가 두 손을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나오면 다른 신도가 그러니까 질투를 한다는 거야. 목사 손 너만 잡았다. 목사가 너를 안아줬냐.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스킨십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김용민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조용균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어려운 개척지에서 실제로 그 병자들을 이렇게 좀 많이 고쳤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가 위험하냐면은 이제 지금도 외국에서 선교사분들이 나가면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기적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위험에 바뀌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했었어, 겸손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 능력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사기꾼 위험한 되는 거란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멘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종교 사업하기가 쉽다. 우리나라의 그 편의점이 45,000개래요. 편의점이 45,000개요? 45,000개. 교회가 9만 개 가까이 돼요. 교회가 많아봤자 5만 개 생각하고 있어. 편의점 우리 동네 여기 가면 길 건너에 편의점 있고 또 여기 건너 강남역에 편의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강남역 가면 영화관이 몇 개고 그 강남역 그 사거리에 정말 9만 개 가까이 되고 목사만 몇 명이니까 미니멈 최소한으로 목사만 16만 명이래요. 그러면 거기 딸린 식구 그 곱하기 부인은 하면 32만 명 맞잖아요. 네. 16만 명 곱하기 부인 32만 명이잖아요. 아이, 자식 아이. 거기다가 전도사 이렇게 하면 이 목회로 돈을 버는 이게 정말 주식회사 교회인지
정말 이게 종교에 대한 뭐 무슨 미션을 담당하는 그런 집단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맨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밥퍼주는 목사 그 뭐 저기 서울역에서 자기 전재산 다 털어서 이태석 신부님이라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은 그냥 천국 가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천국이 있으면 아 그분은 정말 천당 가겠구나.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말에 잠깐 봤던 그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라는 곳이 있어요. 카르투시오? 카르투시오를 세계 보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수도원이 들어왔어요. 15년 전에 외국인들이 와. 집 밖을 안 나가. 기도하고 먹고 밥도 찬밥만 먹어요. 아무것도 자기네 자급자족하면서 정말 뭐 옷 지고 뭐고 다 이건 정말 실제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뭘 먹으면 자기는 물만 마셔. 정말 극빈의 생활과 정말 절제된 생활과 정말 신으로 정말 내가 기도 이 자체 이 종교 자체 이런 걸로 해서 그 찍은 그 잠깐 그 한 5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5분만 봐도 이 영화의 내용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종교 관련해서는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장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법륜 스님, 법정 스님, 뭐 해민 스님 저 책 다 샀거든요. 근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빌리그라고 하고 우리 옛날에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가듯이 그 영국에는 그 이튼 스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졸업해서 옥스브리지라고 그래서 캠브리지 옥스포드를 가는데 이 사람이 물리학과 거의 막 엄청 천재 같은 사람이죠. 이러다가 이제 스님으로 이제 귀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호주에 가고 이제 포교를 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왜 정말 종교를 존경하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말 그대로 그 세상에 참 이렇게 나쁜 종교인, 좋은 종교인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점점 이 좋은 종교인을 찾는 게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차 편인데요. 이번 주 주제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종교 때문이잖아요. 해민스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왜 건물 때문에 건물. 건물 그 TV 프로 나가가지고 괜히 집 한번 보여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거기에서 이 종교 시스템이 부재한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종교들을 두루 섭렵해 본 결과 그랜드슬램 발상하겠죠. 그렇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내려갈수록 정말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샤머니즘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도 작지만 그만큼 청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거기는 약간 직영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많이 오든 아니 손님이래 하여튼 그 성도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영업과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월급이야. 무조건 그 말이 저기 가면 맞아요? 저기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당동에 살다가 영등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영등포 성당 가야지. 그런 다음에 교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교적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는 주민등록처럼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등록된 거기가 내 본적지고 내가 부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옮기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에 이사한 그쪽 성당에다가 교적을 옮겨요. 내가 글로 가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방배동 사당동 가도 살 때 되죠. 내가 정이 들었어.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가도 교회는 되는데 굳이 항상 그렇게 할 거기 필요가 한 없죠. 군데를 근데 그거 하잖아요. 그 교회는 뭐냐면 차이가 이거죠. 성당은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팔구사구가 안 되는데 교회는 맞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야 11조가 얼마 걸쳐 그러면 얼마의 경매가 이게 돼요. 그래서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성당은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그 돈이 그 돈, 못해도 그 돈이 그 돈. 그러니까 그냥 그런 열심히 개념은- 믿고 그런 그냥 개념이라고 하나님 하기는 섬기고 이게 좀 되는 조심스럽긴 건데. 한데. 아까 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네, 뭐라도 맞아요. 여건 자체가 예.
내 개인 욕심을 부릴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성당은.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스님, 그러니까 해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사실 표리부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성직자에 해당하는 것들 외에 이 스님이 집안을 공개를 했을 때 물론 뭐 남산이 보이는 좋은 집에서도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집안 인테리어 중에 불교와 관련된 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뭐. 그냥 아우. 모던한 집이야. 야, 그 집에 혹시 그 십자가 걸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난리 날 뻔했네. 아 그리고 안거라는 게 있어요. 안거 스님도 엄청 빡신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목탁 두드리면서 한 3일 동안 막 근데 안거 가면 동안거 하안거라 해서 겨울에 들어갔고 방에도 안 나오고 밖에도 안 나오고 3개월 동안 진짜 이거 빡시게 믿는 거야. 그때 하는 게 면벽 그런 수행이라고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조계종 소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계종의 스님이 그러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사실 카톨릭처럼 그건 돼 있어요. 앞에 뭐 6개월 연습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4년의 수행 기간이 있고 그래서 승려를 받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학에 대한 스펙이 인정된 거지. 미국에서 받았다니까. 미국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 불광사인가? 거기에 또 부주지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어. 그걸로 비자도 받고 막 그래. 절이 뉴욕에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파리에도 있고 각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는 분원을 만듭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예.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만큼 근데 잘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큰 절의 주지 스님들은 월급만 5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 이제 또 그 스님을 좋아하는 신도들이 또 막 시주하는 것도 네.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성직자의 모습과는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배신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스님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자기의 원래 그 집에 문제가 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그 집을 팔고 1억을 얹어서 근데 어차피 그 법인 대표도 자기야. 근데 이 사람이 해민 스님 본명이 이제 주봉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 이름이 라이언 봉석주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방금 건물을 팔았다는 그 법인의 대표자 이름이 주란 봉석이에요. 근데 왜 주란 봉석이? 주봉석에 란을 붙인 거예요. 라이언의 란을 넣은 거지. 그래서 이름을 4글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표를 넣은 거야. 조금 헷갈리게 해놓는구나. 자기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약간 네. 뺏기를 썼네. 거기에다가 법인 이름은 조계종 고담선원이에요. 고담? 고담 CD. 그래서 아니 이런 조계종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외에 원래 마음치유학교라는 법인이 또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개인 거예요.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살만 한 거죠. 굉장히. 아이고야.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 1000명 앉아 있는데 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세요. 마음아 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여자들 울고 그랬다니까 진짜. 감동적이긴 하네. 진짜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해주면 이제 눈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마음아 할 때 공감을 안 하니까 왜냐면 스님이 그 한마디가 뭔가 나를 치유한다라고 느끼고 뭔가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스님이 해주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공감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를 본인의 SNS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관종기가 없어서 조용히 수행을 했다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뭐 비싼 집에 살든 비싼 차를 몰든 사람들이 왜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집을 공개하고 SNS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외칠 수 있었던 거는 그 스님이 인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 것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서다. 막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육아에 힘드신 분들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45분간 애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나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육아를 안 해봤으니까, 넌 안 해봤으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직자한테 듣고 싶었던 어떤 조언이라던가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꼭 경험을 해서 안다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뭐 기도나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을 만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웃기는 게 이 공감력 문제에 이 사람이 햄프셔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맞아. 왜냐하면 햄프셔
.edu 들어가니까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발간이 됐다 이게 그 햄프셔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내가 궁금했던 그런 거예요. 청량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미국에서 따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어에 유창한 게 아닌데 어떻게 바로 가서 학사를 들어갈 수 있었냐? 그러네. 그것도 고등학교 때 가서 그거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근데 프로필에 보면 청량고등학교를 그러네. 졸업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일하지 않고 종교라는 그 과목에 치중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 학교를 무건수행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배경에 토플 대해서. 봤어요. 토플 100점 정도 나왔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는 그리고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갈 생각을 왜 했을지 그 계기가 궁금한데 어떤 대한민국 인터뷰에서 남자들은 다 나오죠. 생각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군대 안 가려고. 아 그때는 그랬을 수 있겠다. 기회가 왜냐면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73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집에서 보내줄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능력이 되면 그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집에서 받쳐줄 능력이 없으면 군대를 어딜 가야 되나 요 고민을 하는데 집안도 어느 정도 되고 환경이 받쳐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내 친구들도 그런 그래, 애들이 예. 있어서. 근데 이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비대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앱이라던가 비대면 강의를 네.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예를 들면 스님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치유 학교에 맞게끔 어떤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타로 카드에 대한 그러니까 강의를 막 하다. 타로 카드. 타로 수업을 듣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내가 이거 종교가 이거 아닌데 뭐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오늘의 아. 운세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지.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사실 조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가면서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건데 비대면으로 가면서 이 강의 쪽 비즈니스가 커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맞아. 몸값이 쓰는 친구들 더 커졌어. 이 사람이 그분들은. 이 강의 시장을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그 지금의 온오프라는 그 방송에 나왔던 것도 사실 그런 홍보의 일련으로 나왔다가 지금 완전히 원래 대책이 그 나간 방송 거.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뭐 스타트업 하는 스님? 맞아.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해민 스님 하나 때문에 스님 전체를 욕먹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스님에 대한 뭐 어떤 부조리라던가 비리라던가 이런 거는 하루가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해민 스님처럼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고 굉장히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배신감을 크게 주니까 이게 지금 몇 날 며칠 가는 거거든요, 이 이슈가. 그런데 이게 하나가 전체를 욕먹이는 그게 저는 이 코로나에서도 그런 사람이 비대면 강의로 돈을 벌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저도 엄마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나마 찾아가서 엄마한테 간식도 드리고 뭐 막 했었던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이제 보호자가 들어가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보니까 면회를 금지시키면서 엄마한테 못 찾아가니까 엄마를 제대로 운동시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 노인들이 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으니까 더 걸을 수 없게 되고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좋은 요양병원도 많지만 보호자를 면회 금지를 시키면서 사실 병원 안에서는 되게 편한 거야. 왜 잔소리할 사람 없지, 귀찮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환자 하나에 요양사 하나씩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밥을 먹이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면서 1년간 엄마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본 횟수가 적어든 보호자들이 이 어떤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쫙 봤는데 제가 느낀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가족 중에 아프다는 말을 저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잘 몰랐어요. 그 전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누구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면은 정말 댓글에 나도 이만큼 간병했어요. 우리도 부모님도 아파요 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런
그 걱정이나 실제로 그 일을 맞아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많다고 나이대잖아요. 하고. 막 특히나 40대, 50대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차님 어머님은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입원하게 돼가지고 다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다 하는 것 자체를 숨기려고 해요. 뭔가 죄의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의지가 부족한 불효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모셨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옛날에는 양로원이라는 말로 막 좀 격화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 형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병원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내가 모시는 것보다 마음은 안 되지만 사실 24시간 풀타임으로 부모님을 그러니까 옆에 있을 수 없는 한 진짜 현실적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엄마 뭐 이렇게 도우미를 매달 쓰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보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제도들을 쫙 빼다 보니까 그때 말했던 뭐 장기 요양보험사라던가 만약에 장기 요양보험에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요양 서비스만 네.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만 해도 저는 이제 3남매니까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거나 할 수 있다 치지만 내 세대만 해도 아이가 아예 없거나 하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인 자식이 부모 둘을 부양을 한다는 게 내 머리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점점 많아지는 노인 인구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에 머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초등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가지고 65세가 66세를 부양하고 66세가 67세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나는 한 명이 날 봐주고 난 또 윗사람 또 해주고 아니 학교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살 인구가 생긴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안 죽고 생명 연장을 되고 자식은 안 낳거나 하나 저도 그러거든요. 애 하나 있어요. 걔가 뭘 알아요? 뭐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얘가 무슨 제사를 지낼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에 대한 약간의 올드 패션이잖아요. 약간 구세대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익숙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 자식 세대는 그런 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자살률이래요. 지금도 노인 인구 그 노인의 자살률은 OECD 우리나라에서 1위예요. 1위라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격차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 지나고 하면서 이 계층 간의 이동이 확 벌어지면서 이게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의 40대, 50대 가장들이 지금 7, 80대가 되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땅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보면서 되게 오싹하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부모님을 걱정하지만 그 다음은 내 차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노산인데 이제 와서 애를 낳을 수도 없어. 그리고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노산 그러니까. 걔한테 나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낳을 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무섭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박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의 모든 제도 중에서 제일 자기네가 담고 싶은 제도 하나가 부러운 제도가 그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자녀까지 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러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예전이었어. 진짜 우리가 늘 부양하는 게 익숙할 때였어. 그때 한참 전원일기 할 때 그럴 때란 말이에요. 장수만세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를 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함께 불러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한 그 척도는 뭐라고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도 실버타운이 있어요. 외국은 예전부터 핵가족 문화였잖아요. 가면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 1년에 한 번 자식 하나 찾아와서 있고 그러다 그 양반들도 그렇게 죽어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뭐 자식이 안 찾아온다 뭐 이런 걸로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식이 다른 도시에 떨어져 나와 살고 있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사람이 그 확률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8, 90년대보다 잘 살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 때를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 그만큼 부역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나중에 제 그 자식이 없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양자 오디션을 볼 거예요. 슈퍼스타 K처럼. 저 지원할게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중국에서 플레이 그런 거 딱 들어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를 양자로 선택합니다. 딱 하면서 이제 내 죽으면 제가 다 가져가는 내 돈을. 쫙 해서 블럭에 빠바 노래 대결. 왜냐면 팔순잔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래를 잘해야 돼서 노래 오디션 보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요양 지도사 자격증 있으면 또 가사 좀 주고 해가지고 양자 오디션 플랜으로 해서 슈퍼스타 K처럼 내가 이제 하는 거를 제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꼭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혜민 스님 하나가 뭐 불교에 대해서 욕을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거점 병원에서 코로나가 확 팍 튀거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파티하다가 코로나가 튀거나 했을 때 사실은 정말 취약한 계층에서는 훨씬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면회가 안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제가 엄마가 병원에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이것도 귀등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이 멈추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걸 회사고 뭐고 다 못 간 상태에서 엄마한테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고 그럼 엄마 세대가 지나가면 그다음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내 노후를 살려면 지금 국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데 정말 열심히 일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건. 네, 이상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66회 네 번째 시간. 우리 주봉석 씨 덕분에 이렇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말 동안 그 주봉석 씨 소식을 쭉 보면서 제가 그 종교 관련해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저는 신부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예비신학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매일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뭐 도인들 만나러 오고 근데 막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명상은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 혼자 제가 한 이제 거죠. 쿵우 도장을 다니면서 쿵우 도장 시작과 끝에 10분 동안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하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쿵우 도장 선생님이 조금 이제 수업 좀 덜 하려고 자, 마음을 수련해라, 얘들아. 그렇지. 이게 더 그렇지.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을 수련이. 자본주의가 나온 사부님.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잠깐 자기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쉬고. 예. 그렇게 이제 명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뭐 도가 쪽 그러니까 노장 사상 쪽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고 노장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의 불가 쪽 이야기가 이제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토착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착 종교가 사실 노장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테미즘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뭐 샤먼 쪽으로도 뭐 이렇게 변형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고려 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도가 사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명상이 그러니까 명상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서 좀 많이 강조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명상행위라는 일 자체가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게 이제 네팔 쪽, 저기 부탄 쪽, 뭐 저 방글라데시 쪽 이쪽 이제 그러니까 쪽이 주로 먹을 게 없는 나라 분들이 많이 하요. 왜냐하면 배가 그렇구나. 고프니까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케이크 먹던 상상도 하고 옛날에 치킨 먹었던 상상도 하고 하면서 그 배고픔을 잊으시려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또 불교 계시는 분들한테 농담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불교 쪽 공부도 이제 하게 돼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중반쯤에 이제 성당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성당에서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묘하게 그 불교에서 봤던 그 교리들을 하고 또 이제 노장 사상 쪽에서 봤던 교리들하고 묘하게 겹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딱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뭔가 묘하게 겹치는 게 생겨서 그게 뭘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성당 다니는 친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 경전도 찾아서 보고 이슬람교 경전도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도를 아십니까? 뭐 이쪽도 찾아서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지. 이게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고 모두가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소하느냐. 이게 뭐 정치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왕따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므로써 나머지가 다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된 게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썰을 풀 수 있었던 게 이제 주말 동안 공부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그냥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님이 되겠다, 스님이 아니라 그 신부님이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우리 성당 옛날에 그 짝꿍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신부된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친구가 자기 신부 될 거라고 하고서는 정말 뭐 거기 일요일마다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진짜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진짜 신부님이 됐어요. 하고 근데 신부가 되려면 다른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먹는다 저 생각을 했는데 신부가 되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예, 가야 돼요. 우리나라 그 총신대학교 같이. 예, 그러니까 그 가톨릭 때 신학학과를 가서 엄청 공부 잘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뭐 4년, 2년, 3년의 코스를 쭉쭉쭉 밟아야 그러면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신부 못 돼요? 다른 무식하게 코스가 물어보는 있어요. 거예요. 다른 코스가. 아, 그래요? 수도사라는 코스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항상 그 공부 못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거기서도 마저도 지금 또 이렇게 공부 못하면 막 몸으로 막 아니 그러니까 고행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그 정식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신부님이 되는 코스가 있고 공부를 통해서 신부님이 되는 코스가 있어요. 다른 쪽. 예,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가려면 그 신학대를 가야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가려면 다른 코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인되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평생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약식이 하는데 그걸 2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고 2번째 할 때 이거를 이제 그 만약에 어기잖아요. 어기면 이제 그 사람은 절대 다시는 성당에 못 다니게 되는 그런 벌을 받아요. 성당에? 예. 몰래 가면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 교리상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고 거기는 어떤 그 신적 보호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한다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 쪽에서도 그 신한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네 머리를 걸고도 뭐 신한테 맹세하지 말고 뭐 너의 몸 어디를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면 그거 다 머리카락은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신이 만들었냐 그래서 함부로 신하고 뭘 하나님이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할게요 뭐 약속을 했는데 뭘 해줬어 근데 자기가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약속을 웬만하면 신하고는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그 주봉석 씨를 좀 씹고 싶어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 이리 씨가 주제를 주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이제 다른 이게 어떤 세상살이를 하다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싹 다 까먹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그러면 주봉석 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재밌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 궁금해.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석가모니,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이제 그 원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석가모니가 죽을 때 열반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나 이제 어떤 소설이나 이런 데서 열반이라는 거의 이미지는 사람이 이 몸이 육체적으로 불타서 사라지는, 순식간에 확 불타서 사라져서 그 자리에는 살이만 남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대중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불교에서는 한 개인이 열반에 드는 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고행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걸 목표로 다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뭐 면벽 수행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했던 그것도 결국에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열반이 나오고 우열반. 네? 열반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님들의 모습. 천재인데요. 네. 나중에 입양해 주세요. 네, 열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고 그 석가모니가 이제 죽은 이후에 뭐 8가마 정도의 어떤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리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모신 그 절 사찰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사찰이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발생하고 지금 수천 년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만 너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몰라. 네.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맞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자. 왕자로 태어나요. 왕자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마야라는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마야라는 이름의 그 공주였는데 노래를 잘했어? 나보기가 그렇죠. 역겨워 가실 때에는 석가모니 고이 우리라. 들어봐봐. 이거 재미잖아요. 3주 가수입니다. 3주 가수에 누구 이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노래가. 그래서 그 마야 왕비가 이제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행길에서 그 석가를 낳아요. 그래서 그때 선 상태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로 석가모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 상징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되게 뭐 제왕절개로 나왔다. 안 그러면은 좀 태어날 때 많이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라는 예. 표현이 이제 그런 예, 걸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7일 만에 죽어요. 아, 어머니가 석가모니 어머니가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다시 내 남편이 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여동생이 그 다시 엄마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물림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을 실제로- 대비해서 좀 딸 많은 집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네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징그러 진짜. 군문 세가들이 결혼을 할 때는 그게 조건이었어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장인어른 죄송한데 저 딸이 몇 분이세요? 7명.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최소 딸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하는 상대방 그 여자 한 명과 그 여자 위아래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여자 형제의 사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집안이 통째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제거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지더라도 이 DNA를 보존하고 있는 한 명을 보험처럼 이렇게 딱 그 잡아두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가 집안끼리 결혼할 때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3명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 결혼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동생이 그 어머니가 됐는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그 밑에를 파봐. 네.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어. 읊었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머시기 네 글자가 더 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아니 근데 그 태어나자마자 뭐 어렸을 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걸을 정도 됐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깐난 애기가 예, 예. 아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그냥 1대1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내가 없고. 봤을 때는 예. 거기서 그러면 살면서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라는데 그게 예, 동정녀가 그렇죠. 동정녀가 이제 아, 근데 난고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녀간에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잉태를 한 게 이제 성령으로 그게 잉태하셨다는 그거고 거지. 말이 저기는 되는 이제 거야? 아빠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천사천하 유아독종 이걸 한 거예요. 앞으로 읽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읽어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그게 봤을 때는 좀 그만다 했을 텐데 누가 정상천하 유아 들었지? 처음에 똑같은 거. 걸었대잖아. 아빠라고 안 했는데 했는데 아빠라고 한 거 이거랑 걸었대잖아. 아, 앞으로 아. 7바퀴 아니, 그러니까 7바퀴 이제 그렇게 걸었다고 그걸 이제 1대1로 그렇게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메시지를 안고 태어났다 석가모니가. 그래서 그 7살이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외교, 언어, 수학, 뭐 과학, 뭐 무술 여러 가지를 익혔는데 골고루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동네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성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종교에 귀의해서 중생을 구하는 어쨌든 큰 인물이 되는 건 큰 인물이 맞네.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예, 가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그 왕궁 안에서만 키운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전혀 못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그래서 항상 좋고 깨끗한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10년을 넘게 키웠는데 12살이 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왕궁 밖으로 한번 나가본 거예요. 근데 나가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본 거지.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 있는 시체, 그러니까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린들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그 중심에 어떤 벌레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그 순환들을 보면서 이게 그 12년 만에 처음으로 봤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그때부터 이제 약간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왕궁에서 사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이 세계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스승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9살이 되던 해에 출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궁을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때 옛날에 거의 한 30쯤이면은 사실 그 딱 거의 60 정도밖에 못 살 때잖아요. 예전에는 그때 근데 그 당시 나이 기록을 때쯤이면 보면은 황금 그 기인데. 집안들은 대부분 7, 80씩 살았어요. 그리고 그 네팔이나 인도 북부 쪽에 하여튼 되게 뭐 사람들 상태가 좋았나 봐요. 100년 산 사람들도 기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말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니? 네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개고생입니다, 아버님. 예, 그래, 똑같이 알았다. 예, 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온 나라를 어떤 뭐 부유하게 만들고 또 우리 영토를 더 넓힌다고 해서 이게 이 중생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나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그 점쟁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신에 우리 왕국을 이어갈 후손 하나만 낳아주고 가라.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29이 되던 해에 세 번째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살이 되던 해부터 계속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첫 번째 부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부인을 얻고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 하나만 낳아주고 떠나라라고 했던 그 찰나에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걸 확인하고 이제 석가모니는 궁을 떠나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한 것이고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진짜 초스피드로 요약을 하면 예. 그로부터 5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아. 진짜 네. 슈퍼 울트라 초 개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게 되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봉석 씨한테. 네.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공양을 그 시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약간의 먹을거리, 요기할 수 있는 요깃거리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시라고 음식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한 움큼 지고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그래서- 봤죠. 상하잖아 예, 예전에는. 그냥 그때 먹을 것만 조금만 먹고 끝내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당시 그 문화로는 그러니까 이게 한 종지 정도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 공양하는 게 다였는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자기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든 음식을 멀리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정성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그 음식이 상한 줄 알았지만 석가모니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받은 음식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주는 이제 대로 먹는 거지. 그때부터 계속 멀리서 오래된 음식만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아우 잘 먹더라고 그 양반이. 저기 버리지 마. 내가 싸가지고 그 양반이 잘 드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상한 음식을 한 번 먹고 나서 석가모니가 음식을 곱게 싸가지고 이걸 땅 속 깊이 묻어라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앉아서 그러니까 좌식 수행을 하다가 이제 와식 수행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누워서 이제 참선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열반까지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갈 음식을 먹으니까 누워야 돼 그 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봉석 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주봉석 씨가 들어봐. 주봉석 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건 그러니까 스님으로서는 너무 진짜 좀 너무 치욕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자기가 골라가지고 온갖 양념을 쳐서 먹어서 모자라니까 한 공기 더 하는 건 사실 수도자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지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진짜 거지 같은 꼴이 얼마나 몸에 배었으면 그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했냐고. 평소에도 수행을 안 했다는 거지. 그 전에 예전에 방송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렇게 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점심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요. 짜장면 고기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서로 거기 고기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 빼고 달라고 했어요. 소고기 다시마. 그거 곱빼기는 먹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일화를 보면서 주봉석 씨가 과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들으니까 싶었어요. 네. 제가 다음에 올 때 저 사갈 음식 좀 갖고 올 테니까 날 배부르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열반에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요즘에 같은 때일수록 우리가 다들 뭐냐면 물질적인 거를 쫓아가고 또 뭔가 개인주의적인 거, 이기적인 이런 뭐 나부터도 그러고 주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마 더 우리가 지금 더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하고 어떠면은 나는 이렇지만 저 사람은 다를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또 이게 또 확 허물어지면서 타격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이 코로나가 줬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냥 멈춰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 오히려 일이 바빠서 예전에 못 챙겼는데 일이 한가해지면서 오히려 가족들하고 이렇게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가족들과 또 어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 나쁜 쪽에서도 이게 좋은 거를 좀 찾으려고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멈추면서 한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또 얻은 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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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물리치자
남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